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4번째 영상은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요. 그리스 문명은 영상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번 영상은 에게 문명을 거쳐 대표적 폴리스인 아테네의 발전까지 공부하고, 다음 15번째 영상은 그리스 두 번째 내용으로 페르시아 전쟁과 스파르타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며, 그리고 16번째 영상은 그리스 세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하는 그리스 문명의 쇠퇴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테네의 혼란 속에 솔론이 아르콘이 된 이유에 관한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폴리스 성립 이유와 특징,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 성립 과정과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먼저 서양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서양 고대 역사의 줄거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고대 역사는 그리스와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로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그리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대표적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원정으로 이룩한 헬레니즘 세계, 즉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엄청난 영역도 확인하시고, 세계 제국인 로마 제국의 영역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제국의 공통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서양 고대 역사의 중심 무대가 지중해 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세 시대가 되면서 북서유럽으로 중심지가 옮아가기 전까지는 지중해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까지의 고대 시대에는 지중해에 대한 해상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제목은 폴리스의 성립과 그리스 문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그리스 연표를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문명인 에게 문명에는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이 있고, 도리아인에 의해서 에게 문명이 무너지고 400년간의 암흑시대를 거쳐 그리스 본토에서 폴리스가 성립되었고, 대표적 폴리스인 민주정치가 특징인 아테네와 군사적 귀족 정치가 특징인 스파르타 사이의 내분으로 마케도니아에 의해 그리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게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문명에 대해 공부하시면서 세계 4대 문명 외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이 에게 문명입니다. 그리스와 오늘날의 터키 사이의 바다가 에게해인데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여 에게 문명이라 부릅니다. 에게 문명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 본토에서 성립된 폴리스 중심의 문명이 그리스 문명입니다. 에게 문명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에게해를 중심으로 하여 청동기 문명인 에게 문명이 일어나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셨습니다. 에게 문명은 선진적인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유럽 최초의 문명입니다. 오리엔트 지역은 해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유럽 동쪽의 서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세계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에서 생겨난 이집트 문명, 그리고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중심의 지중해 동부 지역을 모두 오리엔트 문명이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에게 문명은 시기적으로도 먼저이면서 선진적인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크레타 문명이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즉 선진적인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은 에게 문명이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 문명이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게 문명은 크게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앞시기의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고 후기 문명이 미케네 문명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부르는데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았고 바다를 기고 있는 밝고 생동감 있는 해양 문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 유적지는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지도에서 크레타 섬과 크노소스 유적지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게 문명 중에서 특히 이 크레타 문명은 동쪽에 있는 발달한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고 그 내용을 그리스 본토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트 문명을 배우실 때 강력한 전지 왕권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크레타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지만 훨씬 밝고 해양 문명 특유의 생동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선문자입니다. 소수의 귀족과 사제 계급이 사용하던 문자로 글자 모양이 선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문명의 뜻이 문자의 발명을 통해서 역사시대로 들어가며 4대 문명별로 문자의 내용을 배우셨는데요. 에게 문명의 문자가 선 문자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궁전은 반은 인간이며 반은 황소였던 미노타우로스가 한때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유적입니다. 다이달로스가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을 위해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두는 미로 같은 건축물을 지었고 결국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미노타우로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굴해본 결과 실제 미로는 없지만 서로 연결된 1300여 개의 방이 미궁 같은 구조를 지닌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크노소스 궁전 유적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1700년에 건축되었다는 이 궁전은 에반스라는 영국인에 의해 1900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이 궁전에서 발굴된 곡식 저장용, 올리브 보관용 항아리 등의 유물과 채색 벽화는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는 돌고래가 뛰어노는 모습 등의 당시 생활상을 프레스코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코화는 모르타르를 벽면에 발라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색칠을 해서 완성하는 형식으로 강렬한 색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화에서 바다와 꽃 등 자연 세계와 스포츠를 즐기는 자유롭고 밝은 모습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미케네인들의 침입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에게 문명의 후기 주인공은 상무적, 즉 군사적 무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미케네인입니다. 아카야인이라고 하는 그리스 민족이 북쪽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남하하여 미케네 문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케네인들은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크레타 문명과 다른 전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외부의 침입에 대비한 견고한 성벽 안에 큰 궁전을 쌓았으며 왕궁 중심으로 번영하였습니다. 미케네는 바다를 건너 트로이와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 중에 트로이 목마를 이용하여 승리했다는 기록이 호메로스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케네 문명 시기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문학이 생겨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후기 문명의 중심지인 미케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미케네 문명은 미케네와 아테네, 테베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대에 있는 트로이 문명의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케네 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낮은 산등성이 위에 바위산을 등지고 구축되었으며 크레타 궁전의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것과는 반대로 침입과 재해에 대비하는 요새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로이 문명을 발굴했다는 슐리만에 의하면 이것은 미케네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의 마스크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남긴 황금 사과를 두고 헤라와 아프로디테,
아테나의 올림포스 3 여신들이 서로 다투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심판을 내리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아프로디테가 사과의 주인이 되게 되었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의 사랑을 얻게 해줍니다.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왕 메넬라우스는 형이자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함께 트로이 원정길에 나서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등의 활약과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계략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키게 되는데 트로이 전쟁과 오디세우스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서사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군의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 트로이군의 헤토르와 아이네아스 등 숱한 영웅들과 신들이 얽혀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는 위장천수를 폈고 소가 넘어간 트로이군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목마 안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 등이 새벽에 빠져나와서 성문을 열어주었고 그리스군이 쳐들어와 트로이 성이 함락되면서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던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세기경에 북쪽에서 철기를 들고 내려온 도리아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수많은 약탈과 학살로 인구도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스는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케네 문명의 멸망에는 도리아인의 침입 이외에도 지진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한 학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철기를 소유한 도리아인이 청동기 단계의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흑시대라는 말은 도리아인의 공격으로 찬란했던 에게 문명이 기원전 12세기경에 멸망하고 그 이후 기원전 8세기경에 그리스 본토에 폴리스가 성립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은 문화가 침체되었다는 의미로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에게 문명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은 독일 고고학자인 하일리히 슐리만입니다. 미케네 문명과 트로이 문명의 발견자로 알려져 있는 슐리만은 어린 시절에 그리스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일리어드를 읽고 트로이의 실제를 믿어서 장래에 꼭 트로이 유적을 찾아낼 것을 꿈꿨고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슐리만은 1870년대 히살크 언덕 발굴에 착수하여 이곳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트로이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미케네, 티린스 등도 발굴하게 됩니다. 그는 이 지역을 트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유적이 트로이에 대한 호메로스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며 위대한 발굴을 했다는 평가와 도굴꾼 사기꾼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게 문명을 시기적으로 분류하고 그 문화적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정답은 전기는 크레타 문명이고 후기 문명이 미케네 문명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밝고 생동감 있는 해양 문명이고 미케네 문명은 군사적 무예를 중시하는 상무적 성격이 강한 문명입니다. 다음은 폴리스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리스 성립의 배경을 알아보면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 본토에는 철기가 사용되고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인구도 늘어났고 이를 배경으로 폴리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산과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토질도 척박하고 물자 수송과 교류가 불편하여 통일 국가를 이룩하지 못했고 작은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산지와 섬이 많은 자연환경 때문에 폴리스라는 작은 국가가 성립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로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 활동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시민들과 노동인구로서 노예,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폴리스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여 인구 수천 명에서부터 전성기 아테네는 3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 인구는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본토의 100여 개 식민지까지 포함하여 1000여 개가 넘었다고 하는 폴리스는 독립된 정치 공동체였으나 그리스인들은 같은 언어,
종교,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화 공동체였습니다. 폴리스는 비록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서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같은 신을 믿으며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의식이 강했고 스스로 헬레네스라고 부르면서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은 같은 민족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자신들을 전설적인 영웅 헬렌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헬레네스라 부르고 같은 민족끼리의 유대감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민족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미개인이라는 의미로 바르바로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4년마다 한 번씩 폴리스의 대표가 모여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사 행사와 함께 달리기, 원반 던지기, 두창 던지기, 마차 경주 등의 운동 경기도 행해졌고 우승한 사람은 올리브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벌거벗은 채로 경기를 벌였다고 하여 남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참가와 관람이 모두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393년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올림픽을 이교도의 행사라고 폐지 명령하면서 제29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고대 올림픽은 종막을 고했고 쿠베르탱에 의해 근대 올림픽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 올림픽 행사는 그리스인들이 비록 폴리스로 독립되어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의식과 동맹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리스의 구조를 알아보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언덕지대는 아크로폴리스로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과 외적 방어용 성체 시설이 있었으며 낮은 광장지대인 아고라에는 민회 등 시민들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졌고 공공시설과 시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언덕지대의 아크로폴리스와 낮은 지대의 아고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이 있으며 지도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폴리스들은 지중해와 흑해 연안으로 진출하여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활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며 발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적 폴리스인 아테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아테네 민주정치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의 대외 해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평민 계급이 출현하게 되고 또한 그들은 중장보병으로 귀족과 함께 군대의 주력 부대로 참전하게 되면서 군사적 발언권이 커지게 되고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중장보병은 창과 방패로 무장한 평민으로 구성되었는데 효율적 전투를 위해 밀집대형이라는 팔랑크스를 구성하고 군대의 주력이 되게 됩니다. 안면을 완벽하게 가리는 투구와 갑옷, 몸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청동제 방패를 갖추었고 길이 2m 이상의 창을 주요 무기로 삼았습니다. 팔랑크스 밀집대형은 중장보병이 옆병사와 어깨가 닿을 정도의 밀집한 대형으로 총 8열이나 10열 정도를 이루어서 창을 가지런히 들고 돌격한 뒤 방패를 앞으로 내밀어 그 압력으로 상대방을 밀어대는 전투 형태로 대형을 단단히 뭉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즉,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의 배경은 상공업 발달로 무기 구매 능력을 갖춘 평민들이 국방의 주력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평민 세력의 성장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럼 아테네 정치 변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는 왕정을 거쳐 소수의 귀족들에 의한 귀족 정치가 행해지다가 금권 정치, 참주정, 민주정으로 변화해 가는데요. 기원전 6세기 초에 솔론이 나타나서 귀족과 평민의 대립을 조정하는 금권 정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구분하여 정치적 권리를 차등 분배하려는 솔론의 금권 정치는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불만을 사게 됩니다.
솔로는 아테네 시민을 재산에 따라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금권 정치를 시도하였고, 또한 채무로 인해 노예가 된 평민을 해방시키고 빚 때문에 시민이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평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회 혼란은 여전했는데, 이 혼란 속에 기원전 6세기 중엽에는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참주, 즉 독재자가 민중의 선동과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주란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독재자를 말합니다.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귀족과 평민의 대립을 이용하여 독재 권력을 장악한 사람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을 베풀거나 폴리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며, 대표적인 참주에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있습니다. 참주 정치의 뒤를 이어 민주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민주 정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가 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 정치의 혼란을 수습하고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면서 혈연적 부족제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을 실시하여 민주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먼저 도편 추방제는 매년 1회의 시민투표를 통해서 민주 정치에 방해가 되는 위험 인물, 즉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6,000표 이상 되는 인물을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도자기 조각이나 조개 껍질에 대상자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도편 추방 또는 폐각 추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참주가 될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꼭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은 보장되었고, 시효 기간이 지나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 귀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자를 뽑아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대의민주 정치가 아닌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도자기 조각의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최다 득표자 또는 6,000표 이상 대상자를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는 참주의 출현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는 종전의 시족적 4부족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적 10부족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10개 부족별로 각각 50명의 대표를 할당한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게 해서 전 시민이 모이는 민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안건을 사전에 마련하고 재정관리나 행정관 선거의 감독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개혁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답은 클레이스테네스이고, 그의 개혁에는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정치의 기틀을 잡은 클레이스테네스의 뒤를 이어 민주정치를 완성시킨 페리클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개혁은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고, 추첨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의 재임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관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서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아테네 민주정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아테네의 공직자 추첨과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 구조를 알려주는 도표인데요. 행정의 책임자인 아르콘이 9명이라는 것과 500인 평의회, 장군, 배심원 등의 인원수를 알 수 있고, 민회에서 추첨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테네 민주정치를 확인해보면 도편 추방제, 500인 평의회 등을 통해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이고, 민회 기능 강화, 공직자 추첨제 등 민주정치를 완성시키고 아테네 전성기를 열은 사람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오늘날과 다른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로 제한되었습니다. 정치와 학문과 예술 활동의 주역인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되었고, 여자와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제한되는 제한적 민주정치가 오늘날과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가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의 숫자가 적으니까 가능한데요. 폴리스의 평균 인구수는 5,000명인데 통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아테네의 전성기에도 대략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참정권을 가진 성인 남자 시민은 약 3만 내지 6만 명 정도이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폴리스의 성립 이유와 구조를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산과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그리스의 자연 환경이 폴리스 성립의 원인이 되었고, 높은 언덕지대에는 아크로폴리스, 낮은 광장지대의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금권 정치가 등장한 배경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평민 세력의 성장이 그 배경이며 재산 정도에 따른 참정권의 차등 분배가 그 내용입니다. 현대 민주정치에 비해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현대 민주정치가 대의제 즉 간접 민주정치인데 비해서 시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였고, 여자와 노예,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제한적인 민주정치가 특징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솔론이 아테네 혼란 속의 아르콘이 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론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아테네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다진 인물입니다. 솔론이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금권 정치를 실시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신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테네 왕족 출신이었으나 집안 형편은 가난하여 상인의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세상사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었고, 그것은 훗날 그가 행하게 될 많은 개혁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농민층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항상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활하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진 농민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저당 잡힌 토지를 채권자에게 뺏기거나 심지어 자신의 몸을 저당으로 빚을 얻었다가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되어 외국으로 팔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여 국가를 위해 중장보병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노동이 불가능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노예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 농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고, 부채 탕감과 토지 재분배를 요구하는 평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인과 수공업자 중에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테네 정치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반면에 기득권 세력인 귀족들은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테네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당시 혼란한 아테네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원전 594년 아테네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정치 개혁을 위한 집행조정자로 뽑힌 사람이 솔론이었습니다. 부유한 귀족이자 상인인 솔론이 행정책임자인 집정관 즉 아르콘이 되어 전례 없이 큰 개혁을 빠른 속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는 빚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시민은 해방했고, 시민의 과도한 부채는 탕감해 주었으며 빼앗긴 토지는 되찾아 주었습니다. 기원전 621년에 드라콘이 제정한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살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토지 생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참정권과 군사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귀족과 돈 많은 일부 시민에게만 주어졌던 아르콘 출마 자격 기준을 귀족뿐만 아니라 상인에게도 부여하고 민회 참가 자격도 아테네 시민 전체로 확대했고 가장 가난한 시민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400인 평의회의 일원이 될 권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 곡물 농사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솔로는 곡물 재배 대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올리브와 포도 등의 재배를 장려하여 올리브유를 도자기에 담아 수출해서 번 돈으로 곡물을 수입하도록 했습니다. 상인 출신 솔론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 경제적인 개혁도 성공하게 되어 농업 중심의 아테네는 점차 상업과 무역 중심 국가로 조선업과 해운업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솔론 덕분에 농민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 민회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 상인들은 아르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귀족들은 극심한 아테네의 혼란을 막고 여전히 특권 계층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 솔론의 개혁은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었으나 모든 신분의 희망사항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개혁을 마무리한 후 솔론은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서 아테네를 떠나 외유에 나섰고 이집트 등을 여행하다가 귀국해서 친구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독재자, 참주가 될 야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채고 경고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솔론이 죽은 후 그의 경고대로 솔론의 금권 정치를 뒤이어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평민 간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실패하여 참주 정치로 이어지지만 아테네의 파국을 막고 민주정치가 꽃피는 기반을 닦은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문학적 소양도 뛰어났던 그는 시인으로서도 인정받고 있고 그리스를 대표하는 7현인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내가 만약 솔론처럼 기득권 귀족 세력과 불만으로 가득 찬 평민과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개혁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그리스 문명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